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영상인 주류와 비주류. 이 지문은 조금 좀 길지, 길어도 그렇게 어렵진 않은 지문이니까 역시 어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 거기다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철학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영상들은 뭐 어디서 뭐 그냥 주워와서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어디서 뭐 주워왔겠냐, 내가 주류와 비주류를 내가 전공을 했겠냐, 전부 다 수능에 나왔던 기출 지문들을 잘 기억했다가 모았다가 이제 하나의 그런 스토리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나왔던 게 뭐 그냥 간략간략한 거,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게 큼직큼직하게 수능에 다 출제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나오면 되게 좀 어려워.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잘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자, 먼저 들어가 볼게. 자, 주류와 비주류가 무엇인지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게. 정의를. 주류는 무엇인가? 주류 뭐 한문 이렇게 쓰고, 메인스트림 또는 메저리티, 그 다음에 난 메인스트림, 마이너리티 이렇게 쓰는 건데, 사전적 정의를 먼저 본다면 주류라는 것은 일반 사상이나 학술 따위의 주된 경향이나 갈래 뭐 다 아는 거고, 또 조직이나 단체 따위의 내부에서 다수파를 이루는 말, 다수, 이게 이제 주류가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천동설과 지동설일 때 천동설이 거의 99.9% 있거든. 그럼 다수가 되는 거라고. 근데 그게 옳은 것은 아니었잖아. 그런 것도 있다 볼 것이고, 비주류는 사상이나 학술 따위의 중심에서 벗어난 그런 관례라고 말하는데, 조직이나 단체 따위의 내부에서 소수파를 이루는 말,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비주류, 소수파를 말하는 것이겠지. 물론 그 소수가 맞고 다수가 틀리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다수가 무조건 맞고 소수는 틀리다 이건 것 아닌 것이야. 이게 항상 바뀔 수가 있어. 이따가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그런 종류가 생길 수 있어. 요즘 이제 학문 분야에서 비주류 과학이란 말을 쓰고, 경제학에서 비주류 경제학, 이게 이제 행동 경제학, 비주류 역사, 비주류 문화, 뭐 비주류 문화 같은 것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비주류를 많이 쓰는데, 비주류의 특징들을 본다면은, 비주류는 정설이라고 믿어온 그러한 연구 경향에 반하거나 주류에 비해 주목받지 못하는 연구 영역, 영화라든가 아니면 음악이라든가 마찬가지야. 주류에 비해 주목받지 못하는 연구 영역, 비주류 문화가 될 수 있어. 하지만 과학이라도 정설이라고 믿어진 천동설에 반하는 그러한 과학들 역시 마찬가지, 이런 것들도 비주류 과학이라 할 수 있겠지. 경제학, 아담 스미스와 케인즈, 그 사람들의 그런 주류 과학들. 근데 막상 연구해보고 실험해보니까 뭐 데이터가 틀리고, 또는 이제 그 그래프가 다르게 나오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인간의 심리가 들어갔다, 이게 바로 행동 경제학, 뭐 그런 게 아니겠냐고. 주류는 사람들이 널리 향유하고 있는 대중문화와 예술에 반해 새롭고 독특한 그런 문화. 그러니까 널리 행해지는 그런 게 아니고 자기들만의 독특한 그러한 어떤 뭐 그런 그룹들이 있지. 뭐 구체적으로 내가 뭐 음악은 잘 모르니까, 독립 영화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고, 획일화된 기성 문명의 틀에서 벗어나려는 시도. 따라서 천동설이라는 그런 획일화된 그런 모든 그런 문명, 또는 기존에 있었던 모든 그러한 그 연역법, 여기서 이제 벗어나려는 균합법의 시도, 또는 뭐 모든 영화가 다 이제 어떤 엔터테인먼트를 다루는데 우리는 거기다가 사회의 그러한 약자들을 위한 모습을 보여주려는 그런 시도,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전부 다 주류의 영향을, 주류에 비해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그들도 새롭고 독특한 문화를 이끌기 때문에 이제 비주류가 되게 중요한 거라고. 그렇다고 주류가 무조건 틀렸다가 아니지. 주류가 옳으면 괜찮아. 주류가 근데 오름에도 불구하고 나는 새로운 걸 시도하고 싶다, 그런 것도 비주류 될 수 있고, 또는 주류가 틀렸다, 그런 것도 비주류 될 수 있고, 뭐 어쨌든 다양한 그러한 연구 영역이 있을 것이니까 이따가 보면 될 것이고. 그럼 가장 이상적인 주류와 비주류 관계는 무엇인가? 가장 이제 유토피아적인, 가장 이상적인 주류와 비주류. 뭐 이거는 뭐 토인비가 말한다면은 뭐 주류가 비주류의 의견을 이끌어가고, 비주류가 주류를 잘 따라가고, 주류가 또 선두적으로 도전과 응전에 정말 건전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간다면은 비주류가 따라가고, 이런 관계가 되는 건데, 그게 이제 나중에 미메시스 단계까지 이제 가게 되면은 그때는 문명은 파탄하는 거지. 그래서 가장 좋은 관계는 뭐냐면은, 주류가 하지 못하는 것을 비주류가 시도하고 이끌어 나가면은 주류는 반성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못하는 것은 비주류가 또 시도하고 주류가 반성하고 창조하고, 이렇게 이제 협응해 나가는 거, 이 가장 좋은 이제 주류와 비주류 관계지. 근데 중요한 건 역사에서 그런 일은 없었다는 거야. 역사에서는 항상 주류와 비주류가 한판 싸우는 거.
이 비주류가 주류에게 덤비면은 주류는 비주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고, 그런 상황이 계속 되었다는 그 말이겠지. 아니면은 자꾸 검증하려고 하고, 물론 뭐 검증하는 과정에서 좋았으면 몰라도 주로 검증 과정들에서 많은 피를 보게 되지. 문명 확산을 위한 컨텐츠는 늘 주류가 아닌 비주류가 주도한다. 다시 말하지만 토인비에 따르면은 주류는 대부분의 경우에 거의 항상 마지막에는 이제 타락하게 된다는 것이야. 그 영상을 필요하면은 잠깐 넣어줄게.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인 창조적 소수자가 등장합니다. 토인비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역사는 창조적 소수자가 도전에 응전한 역사이다 라고 말하면서 소수자의 창조적 기량과 도전 정신이 문명을 찬란히 빛나게 한다고 합니다. 학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4%에서 5%의 창조적 소수자가 95%의 다수를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과연 창조적 소수자만의 응전으로 문명이 소멸되지 않고 응전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다소 어려운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미메시스와 네메시스입니다. 미메시스는 모방하다라는 뜻으로 일단 창조적 소수자가 응전을 해나갈 때 다수의 95%는 소수자들의 행동을 모방하여 함께 응전해야 성공적으로 문명을 유지해 나갑니다. 다수가 창조적 소수자를 모방하고 둘 사이의 조화가 유지되면 문명은 내외적으로 발생하는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하면서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 미메시스는 토인비가 처음으로 사용한 말이 아니라 놀랍게도 플라톤이 처음으로 사용한 말입니다. 기억하시죠? 우리는 이미 이데아계와 현상계에 대한 개념을 배웠습니다. 진짜 세계는 이데아계, 그리고 현상계는 가짜 세계이며 이데아계의 모방이라고 했죠? 바로 그 모방이 미메시스입니다. 문제는 네메시스입니다. 네메시스는 응보라는 뜻으로 업보라고 해석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창조적 소수자에게는 분명히 뒤따르는 업보가 있습니다. 바로 우상화입니다. 도전에 대한 응전을 성공한 창조적 소수자는 필연적으로 자기의 인격과 제도와 기술을 우상화하게 됩니다. 전통, 관행, 관습을 만들고 타성에 젖어 새로운 도전이 앞의 것과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최초에 성공했던 방식을 응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쥔 권력으로 새로운 창조적 소수자의 진출을 가로막고 오히려 그들을 억압합니다. 이 상황이 되면 95%의 다수는 창조적 소수자를 모방하지 않게 되고 미메시스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명은 해체의 과정을 밟게 됩니다. 중세 유럽 문명의 대부분이 네메시스의 과정을 거쳐서 소멸합니다. 창조적 소수자가 네메시스 상태가 되면 두 가지의 계급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창조적 소수자는 유산계급, 즉 생산수단과 자본을 소유하고 노동력을 투입시켜 상품을 제조 판매하여 자본을 축적하는 계급이 되며 이를 부르주아지라고 합니다. 반면 95%의 다수자는 무산계급, 즉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위하여 자본가에 고용됨으로써 노동력을 판매하는 계급이 되며 프롤레타리아트라고 합니다. 이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의 갈등으로 인해 문명이 서서히 소멸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자면 그 유명한 칼 마르크스는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 사이에는 필연적인 착취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으며 프롤레타리아트가 살아남아 새로운 이상국가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계급혁명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 계급혁명을 바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일체의 자본주의적 관계를 소멸시키고 계급 없는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사회가 바로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모방은 분명히 문명 성장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문명을 발생시키지 못한 그러니까 비주류가 어쩔 수 없이 주도하게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제대로 주도가 되는 것인가, 그거는 뭐 역사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주류와 비주류는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당연하겠지. 문명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면서 주류와 비주류의 경계도 모호해지고, 그러니까 누가 주류인지 비주류인지 이게 문명이 아주 발전하게 되고 또 문명이 이제 커지게 되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지. 누가 주류와 비주류인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 같은 나라들 보면은 이제 좀 이게 애매모호해진다고. 뭐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확실하게 주류와 비주류가 조금 더 경계가 분명하지만 조금 더 문명이 발전하면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가장 문명이 발전했다고 말하는데, 그런 나라를 보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모호해지는 것이지. 자,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헨리 입센이라는 사람이 말했던 건데, 상충하는 가치에 대한 양자 선택에서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며, 그렇다고 다수가 그러면은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야. 항상 옳은 것은 아니며, 그러니까 이게 무분부정이지. 대중의 판단에 의해서 소수의 의견이 희생되지 않고 보호받아야 한다. 소수 의견도 되게 중요하다는 그 말 되겠지. 어쨌든 왜냐하면 그 소수가 다시 주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주류와 비주류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 이제 천동설에 비하면은 비주류는 지동설, 갈릴레오와 또 갈릴레이, 조르다노 브루노 이따가 한번 볼 것이고, 그리고 창조론과 진화론, 뭐 당연하겠지. 창조론 주류였으면 진화론이 그 다윈인. 그리고 밑에 왕권 신수가 줄이면은 비주류는 천부인권 사상, 프랑스 대혁명. 자, 보면 알겠지만은 이게 자연스럽게 천동설이 지동설을 수용하면서 갔냐? 역사에서는 이게 정말 조화를 이루면서 내가 반성할게 이런 식으로 간 적이 없었어. 특히나 그 왕권 신수는 당연히 엄청난 프랑스인들의 피를 봤던 거고, 거기에 대한 단두대에 대한 이야기도 나중에 한번 해볼게. 조금 특별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창조론 같은 경우에는 하도 이제 카톨릭이 힘이 세다 보니까 처음에 진화론이 나왔을 때 다윈이 이렇게 말했거든. 내가 쓴 진화론 책을 제발 내가 사후에 내가 죽은 뒤에 출판해 달라. 그 이유는 물론 그 살아있을 때 출판했지만은 그 이유는 무엇이겠냐? 너무 무서운 거야. 너무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으면 내가 죽은 뒤에 출판해 달라라고 말했겠냐고. 결국 역사는 주류에 대한 비주류의 한판 싸움이야. 그래서 항상 주류가 있으면 비주류가 거기에 대해서 대항해서 새로운 의견들을 내놓으려고 하고, 근데 또 비주류가 나중에 주류가 되겠지? 그러면 또 다시 뭐 하겠냐? 또 새로운 그러한 비주류가 주류를 공격하게 되고, 그 비주류가 또 주류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왔던 그 말 되겠지. 이거를 한번 우리가 그 경우의 수를 좀 본다면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지. 먼저 지금 있는 가설이 있는 거야. 지금 있는 가설이 천동설이라고 할게. 천동설이 있는데 천동설에 어떤 새로운 가설 A가 등장하게 되었어. 그러니까 천동설이 처음에는 여기 있었잖아. 천동설 나중에 이렇게 되면서 발전하는 거야. 천동설 초기에 있었는데 천동설이 약간 한 100년 좀 지나고 나가지고 천동설에 맞는 새로운 가설이 등장하게 돼. 근데 그 가설이라는 게 주류로 인정된 이론들과 충돌 없이 주류의 근거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면은 그건 수용되면서 너는 내 편이야 되는 거야. 그 주류 과학에 들어오는 것이지. 이걸 우리는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 구제에서는 정상과학 범주에 포함된다고 말하는 거지. 근데 새로운 가설이 또 B가 등장하는데 그 비가설은 주로 이제 등장할 때는 보면은 마지막에 위기 국면 거의 이제 설명할 수 없을 그때 천동설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단계 그때쯤 되면은 새로운 가설 B가 등장해. 근데 이 B는 A와는 다르게 주류로 인정된 이론들과 충돌을 해서 주류의 근거로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는 거야. 설명하지 않는 거야. 못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연주시차를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지동설로 설명하는 것이지 천동설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천동설 학자들에 의해서 거부당하고 비주류 과학으로 이제 치부가 되는 것이야. 그 과정에서 많이 사람들이 죽어나가겠지. 그러면은 A는 뭐 천동설 전기라 할게. 그럼 B는 천동설 후기라 할게. 그럼 이제 후기쯤 되면은 이제 천동설도 거의 끝나가거든.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돼. 근데 그거를 새로운 가설들이 들어와가지고 또 설명하려고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고 비주류 치부하게 되는 것이지. 그러면 이때 가설 B들이 무조건 다 수용이 되는 것인가? 비주류도 종류가 되게 많은 거야. 예를 들어 첫 번째, 비주류 중에서도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거나 부족하거나 증명이 어려운 그런 이론들. 그러니까 뭐 천동설이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마지막에 안 풀리니까 그걸 뭐 점성술로 풀려고 한다거나 연금술로 풀려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은 이거는 사이비 과학, 다른 말로 의사과학이라고. 요건 정말 잘 나오거든. 근데 요거 제시어로 요즘 주는데 고3 때 예전엔 줬는데 요즘 고3 때는 이게 단어가 너무 유명해져 가지고 잘 안 줘. 이 단어가 바로 한 적이 있었다. 섀도우 사이언스라고. 요거도 유튜브에서 한 적이 있었으니까 나중에 그 부분 좀 찾아줄게. 이 의사과학, 그러니까 의사들이 하는 과학이 아니고 의사과학. P는 묵음이기 때문에 섀도우 사이언스라고 해. 이거 알아두면 되게 편해. 그럼 이런 비주류는 뭐하냐? 이거는 잘못된 비주류 되는 것이야. 또는 기존의 이론들과 부합하지 못한 이론들. 근데 이것이 아직까지 완전히 검증이 안 됐어. 그럼 당연히 검증 과정을 거치는 것이지. 그리고 세 번째, 종교나 사회적 문제로 인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이론들, 지동설 같은 경우. 근데 그게 종교 때문인 거지. 그런 경우는 얘들은 어떻게 돼? 탄압이 먼저 되는 것이야. 그런 뒤에 얘들이 결국 죽어나가고 계속 죽어나가면서까지 계속 이제 일관성 있게 이제 주장하다 보면은 그때는 그게 다시 한번 과학혁명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1번과 2번과 3번 다 비주류야. 하지만 이 비주류가 전부 다 살아남거나 비주류가 모두 이기거나 비주류가 모두 성공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비주류 중에서도 완전히 이상한 비주류가 있고 비주류 중에서도 계속 검증을 해야 되는 비주류가 있고 비주류 중에서도 맞는 비주류지만 종교적 의미로 탄압되어서 나중에 과학혁명이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단 말이겠지. 이건 한 가지 예를 들면은 과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의사과학이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과학이 될 뻔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 이 광우병 사태라고. 뭐 물론 뭐 말을 심하게 하면은 광우병을 뭐 먹으면은 뭐 소화된다 뭐 이런 말들은 이건 너무 이제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외에 광우병 때문에 생겼던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그래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과학이 될 뻔했었던, 그래서 진짜 미국산
고기 소고기를 정말 수입하지 못할 뻔했었던, 지금은 다 수입해서 먹잖아. 그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지. 그게 광우병 사태라고 하는. 그거는 일종의 이제 그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간 건데, 이런 것들 주로 이제 우민 정치, 이렇게 정치를 하게 되면 우민 정치가 되는 거야. 이게 우매한 민중들에 따라서 그들의 그러한 그 의견들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러한 그 인기 영합주의 같은 그러한 정치가 된다는 그 말이 되겠지. 되게 좀 재밌는 것들이 되게 많다. 자, 지금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과학혁명 구조,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 구조에서 알 수 있는 건데, 지금 잘 봐. 이제 주류가 어떻게 비주류가 되고, 어떻게 사이비가 되고, 어떻게 비주류들이 전부 다가 다 옳은 것이나 아닌 것이며,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을 것이야. 먼저 천동설이라 칠게. 천동설이 주류가 되었지. 주류가 되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러다 가설 A가 아까 말했지, 등장하게 돼. 가설 A가 이때쯤 등장하는데, 이때 이게 주류의 의견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뒷받침해주는 그러한 의견이라면은 너는 우리 편으로 들어와 라고 이제 가설 A는 주류가 되는 거라고. 근데 이제 이 마지막쯤에 이제 선의 마지막쯤 올라가다 보면은 이쯤 되면은 천동설이 이제 거의 설명을 못하는 게 되게 많아지는 거야. 그때 되면은 얘는 뭐가 된다고? 이게 위기 국면에 접어든다고 하는 건데, 이상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천동설로 설명을 못하는 것이야. 그때쯤 되면 이게 충돌이 생기잖아. 그때 이제 가설 B가 등장하게 돼. 이거는 천동설이 아닐 수가 있다. 그러니까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지. 그때쯤 되면은 이제 주류 과학자들이 많이 이제 반박하고 죽이고 하다가 더 이상 안 돼. 더 이상 안 되면 그들이 인정하게 되거든. 그때쯤 되면 이제 대략 10개의 비주류가 경합을 하게 돼. 이게 이제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 구조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건데, 바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동설이 바로 확 나왔다고 생각하지. 아니, 한 100년 가량의 비주류들 여러 가지가 경합이 되는데 대략 한 20가지라고 해. 토마스 쿤에 따르면은 이제 지동설 나타나기 전에 그때 이렇게 쭉 나오는 거지. 10개로 함께 9개만 1, 2, 3, 4, 5, 6, 7, 8, 9 얘들이 전부 다 비주류인 거야. 얘들이 전부 다 주류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야. 그 중에서 이제 이긴 게 딱 한 개 있지. 요 5번 얘가 누구겠냐? 이게 지동설인 거야. 그러니까 100년가량의 검증 과정을 거쳐서 탄압을 받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 비주류가 경합을 해서 이기게 되거든. 그때쯤 되니까 이제 이 나머지 1번부터 9번까지는 전부 다 지구는 평평한 것이었다.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연금술로 풀자. 이 전부 다 이제 나머지는 5번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의사과학, 쇠도 사이언스, 사이비 과학이 되는 거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과학혁명이 일어나서 지동설이 다시 한번 주류가 되는 것이지. 그러면 앞에 있는 천동설은 뭐였겠냐? 요건 다시 한번 사이비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주류가 사이비가 되는 과정도 있단 말이겠지. 그러다가 다시 한번 이게 주류가 쭉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또 다른 것에 맞닥뜨려지게 돼. 아직까지 천동설은 맞아떨어지고 있는 중이고, 지금은 현재 천동설이 정상과학으로 인정되고 있는 중이지만 또 100년 뒤는 또 몰라. 그럼 주류가 되겠지? 그럼 쭉 나가는 것이야. 그럼 또 이 주류는 다시 한번 사이비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점점 문명은 이제 확산되고 발전해 나가는 그 말. 요거는 조금 좀 특이한 이야기다. 약간 특이한 이야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주류, 비주류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고. 비주류 중에서도 뭐 사이비가 되는 비주류가 있었잖아. 근데 지금 보는 것 중에서는 비주류가 되어서 사이비까지 가게 되었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이제 과학혁명을 일으키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 거야. 사이비로 인정되었는데, 근데 그것이 나중에 조금 더 발전해서 이제 미신이 돼서 이렇게 이제 사용되는 경우가 있지. 미신이 되어 버렸어. 근데 이것들이 이상하게 사이비 과학이지만 나중에 이제 미신이 되었지만, 근데 과학 발전에 큰 영향력을 끼치. 지금은 미신이야 이게.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학문도 있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정말 사람은 그러니까 과학의 앞길도 참 예측하기 불가능한 것이지. 사이비 과학이 현대 과학에 영향을 줄 줄이야. 점성술이 있어. 첫 번째, 미래 예측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거 미신이야. 지금도 점성술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과학적 호기심으로 바뀌면서 천체를 관측하게 되면서 천문학이 발전하게 돼. 이거는 비주류이지만 미신으로 변했지만 과학 발전에 도움을 주게 되는 그러한 특이한 경향이고, 연금술이 그렇지. 금속을 금과 은으로 만들려고 하는 귀금속 그런 변화. 여기서까지는 뭐 완전히 미신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이비겠지. 근데 그러다가 갖가지 물질을 만들면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화학 물질들을 만들게 되는, 화학 성분들을 만들게 되는, 화학이 발전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경우가 굉장히 좀 다양한 경우가 있지.
자, 그렇지만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거고, 이게 바로 지동설과 전동설이겠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비주류라고 모두 비과학은 아니라는 것, 주류가 될 수도 있고 쌉이 될 수도 있다는 그 말.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경우는 이제 지동설과 전동설 같은 그러한 지동설과 진화론 같은 경우고, 그리고 비주류가 이제 완전 사이비가 되는 경우는 뭐 아까처럼 점성술과 연금술이지만 하지만 그런 것들이 또 과학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근데 지구는 평평하다 이런 것들은 완전 개사이비고. 자, 이제 이게 최근에 시험 나왔었던 아마 2019년도인가 2019년도 수능 문제였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잘 기억이 안 나고, 어쨌든 비주류의 단점과 생존법, 그때 이제 나왔던 건 앞부분은 단점, 뒷부분은 생존법. 비주류의 치명적 단점이 있지. 단점은 뭐 당연해, 비주류야. 얘들은 패거리가 없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패거리,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보여주는 집단 자체가 없는 것이야. 패거리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묻어가기 어렵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는 거야. 묻어가가지고 쭉 갈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그렇게 의견을 내고 싶은 그런 패거리가 없는 것이야. 마틴 루터 킹이 처음에 그랬었지. 나중에 패거리가 생겼지. 그래서 그들이 패거리가 커지면서 그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묻어가려고 또 들어왔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단 말이겠지. 그러면 비주류의 생존법은 무엇인가? 총 세 가지로 나눠볼게. 첫 번째, 비주류의 생존법. 탁월한 능력으로 무장하여 유지해야 하며 끊임없는 단련과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하다. 실력으로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실력을 길러야 돼. 비주류는 실력을 길러야지. 비주류가 실력이 없으면은 그냥 그거는 뭐 양아치가 되거나 그런 걸로 끝나는 거고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것이야. 실력을 갖추어서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것이야. 두 번째, 한 채 흐트름 없이 스스로 떳떳해야 하며 늘 일관성 있는 주장과 행동을 해야 하며 죽음의 두려움과 위협에 있어도 굴하지 않고 일관성을 꿋꿋이 유지해 주어야 돼. 그러니까 항상 말했듯이 비주류가 주류가 되기 위해서는 죽어나가야 돼. 한 명이 죽어나가고 그 다음 죽어나가고 몇 명이 죽어나가지 않으면 비주류는 살아남기 힘들더라고. 역사는 항상 그래 왔었거든. 이게 항상 죽음이 있었어. 죽어나가는 그러한 과정에서도 일관성 있게 꿋꿋하게 나가는, 근데 그런 과정이 좀 힘들지. 세 번째, 작은 공에 만족해야 하고 큰 공을 탐하는 순간 주류에. 그러니까 천동설이 지동설 바뀌는 과정에도 100년 한 200년 가량이 있었거든. 거기서 한 번에 내가 다 끝내겠다, 한 방에 끝내겠다 이런 거 없는 거라고. 단시간에 주류를 전복시킨다는 기대는 버려야 하며 매 순간 작은 성취에 만족해야 돼. 프랑스 혁명도 마찬가지겠지. 100년 동안의 그 이성에 대한 그 중독이 될 때까지 계속 이성을 다뤄왔다가 이제 터뜨린 거잖아. 그러니까 차근차근 이렇게 나가면서 한 번에 큰 걸 이루려고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몇 번이겠냐? 2번이겠지. 일관성. 이 일관성이 시험에 나왔었다. consistency, coherency 뭐 이런 거. 일관성. 일관성의 정의를 한번 쭉 볼게. 사전에 하나의 그런 방법이나 태도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 외적 행동과 내적 행동이 일치. 철학에서는 그 어떤 모순도 포함하지 않는 상태를 끝까지 유지. 심리에서는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관에 대해 무의식적인 관심에 따라서 의식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 무의식적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의식적으로 내가 관심을 잡고 보인다는 것. 언어를 보면은 전체에서 문장과 문장 사이에 있어서 문단과 문단 사이에 있어서 그 관계가 긴밀하게 구성되는 것. 따라서 그 관계가 맥락이 앞뒤가 이어지고 행간의 의미가 쭉 이어지면서 앞뒤가 맞아 떨어지는 거. 논리에서는 어떤 새로운 그런 내용이 사실인지 예전 신념과 일치 여부로 판단하는 것. 따라서 어떤 내용이 이전 신념과 일치하는 것인가, 내가 10년 전에 또는 내가 10년 후에 내 논리가 맞아 떨어지는 것인가, 그런 모든 과학자들이 필요한 것이고, 결국 말한다면은 끈질기게 동일함을 유지하며 진행해 나가는 것,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일관성의 정의라고 할 수 있다는 그 말 되겠지. 자, 됐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주류가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그 일관성. 그러니까 한결, 일치, 유지, 의식적으로 앞뒤가 맞게 기존 신념과 일치하는 일관성이 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인지부조화 영상 거기 있거든. 거긴 영상을 잠깐만 필요하면 좀 따올게. 예를 들어 원장님이 흡연을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원장님의 지금까지의 기존 생각과 믿음과 사고는 담배가 스트레스를 줄여줘서 담배가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임에서 한 저명한 인사가 너무도 설득력 있게
흡연은 폐암을 일으키는 아주 나쁜 물질로 되어 있으므로 금연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기존의 생각과 새로운 정보가 충돌하게 됩니다. 인지 부조화가 생긴 것이죠. 실제 fMRI 실험에 따르면 인지 부조화 발생 시 뇌의 한 부분이 경고 신호와 같이 계속 활성화되어 꺼지지 않았습니다. 자율신경계의 활동 범위 내에 있으므로 나의 의지로 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경고 신호가 켜져 있는 동안 피실험자는 다른 과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방해를 느낍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고통스러워합니다. 빨리 경고 신호가 꺼져야 할 텐데 말이죠. 일단 인지 부조화가 발생하면 인지 균형이 맞춰질 때까지 경고 신호는 꺼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인지 균형이 맞춰질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억압하여 기존 사고를 유지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정보를 수용하여 기존 사고를 삼가하고 새로운 정보를 수용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자, 과연 원장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까지의 모든 수능에서의 답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인간은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지 않는 한 절대 새로운 정보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원장님은 금연하라는 권고를 무시하고 계속 흡연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즉, 흡연의 선택적 지각을 금연의 무주의 맹시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경고 신호가 꺼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경고 신호가 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꺼지지 않고 계속 켜져 있을까요? 해답은 바로 설득력에 있습니다. 뇌는 아무런 근거 없이 나의 정보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인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택적 지각에는 반드시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나의 뇌에게 흡연을 계속하기 위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납득시켜야 합니다. 바로 이 납득을 시키는 과정을 자기 합리화라고 하며 프로이드와 그의 딸 안나 프로이드가 고안한 자기 방어 기제 20가지 중에서 부정과 더불어 가장 흔히 사용되는 인간의 자기 방어 기법입니다. 이제 원장님은 자기 합리화에 돌입합니다. 나는 암이 안 걸릴 거야. 전자담배는 염초담배보다는 덜 해로워. 이미 심장수술을 했기 때문에 약만 잘 복용하면 담배쯤이야 해롭지 않을 거야. 심지어 담배가 해롭다는 건 거짓말이야.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뇌의 경고 신호가 꺼진 겁니다. 뇌가 납득을 당한 겁니다. 원장님의 기분은 어떨까요? 이제 편안합니다. 인지 균형 상태가 된 것이죠. 인간이 이렇습니다. 자기 편한 방식으로 선택하여 자기 편한 방식으로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그 대가가 어떻게 될지 상상도 못하면서 말이죠. 따라서 인지 부조화가 생기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지. 마음에 멀미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인지 균형을 맞추려고 이제 막 하는 것이지. 근데 문제는 이제 나중에 인지 균형이 뒤에 보면 맞추어졌잖아. 근데 그 사이의 단계가 중요한 거야. 그 물음표 있잖아. 그럼 인지 균형의 욕구가 생겨서 인지 균형이 결국에는 인지 부조화가 인지 균형이 되었어. 근데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인류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은 신념을 조절하여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야. 나는 담배를 펴도 나는 암이 안 걸려. 나는 뭐 암이 안 걸리는 그러한 타입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는 담배는 뭐 사실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이야. 폐암을 유발한다는 것이. 자기 합리화를 하지만은 신념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일관성을 회복해 나가면서 인지균형으로 바뀌는 과정이 있는 거야. 그런데도 그 부조화를 이겨내면서까지 마지막에는 내가 금연으로 인지균형을 맞추는 굉장히 특이한 사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뭐 담배를 이제 계속 피면서 자기 합리화 시키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신념을 유지해 금연을 하면서 금연이 나중에 이제 일관성이 되면서 인지 균형을 맞추어지는 진짜 담배를 끊은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위에는 잘못된 인지 균형이겠지, 밑에가 올바른 인지 균형인 것이야. 비주류들은 일반적으로 자기의 신념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일관성을 회복하면서 인지 균형을 맞추는 그러한 올바른 인지 균형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려면 엄청난 고통과 노력이 필요하겠지. 자기 합리화로 한순간에 끝날 수 있어. 하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힘들잖아.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갈릴레오와 이제 조르다노 브루노가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것인데, 이것도 수능에 나왔던 거야. 갈릴레오와 조르다노 브루노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자, 하기 전에 내가 영상을 잠깐 보여줄게. 내가 그걸 보여주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1543년 우주의 중심은 태양이며 그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고 있다는 지동서를 남기고 떠난 코페르니쿠스. 그러나 그의 목숨을 건 주장에도 불구하고 철학의 제왕 아리스토텔레스의 지구 중심설, 천동설의 권위는 막강했으며 신중심의 세계관에 사로잡혀 인간의 이성적 자유를 불온한 사상으로 철저히 외면한 중세 로마 교황청이 지배하던 당시 상황에서 발칙한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 지동설은 한낱 이단자의 황당한 주장으로 조롱받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발전을 이끌어온 역사 발전의 원동력인 한마디, 아니오라는 부정의 말이 있었기에 인류는 모든 권위에 맞서 부정의 정신을 통해
역사를 발전시킬 수 있었듯 부정은 자유인의 권리이자 미덕이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적 자유가 철저히 묵살당하고 신에게 저항하는 사상적 이단아들에게 무서운 고문과 화형만이 있을 뿐이던 엄혹한 신 중심의 세상에서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 지동설을 지지하며 절대 권위에 저항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조르다노 브루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 지동설을 지지한 이유로 로마 교황청 감옥에 수감된 브루노는 7년 동안의 갖은 고문과 회유를 통해 태양 중심설, 지동설을 지지하는 입장을 무조건 철회하라는 재판관들에 맞서며 오히려 재판관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가능한 한 이해시키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를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브루노는 자신이 철회할 만한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선언한 후 자신에게 화형을 선고한 재판관들을 향해 당당히 이런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지금 이 사형 선고 앞에서 떨고 있는 자는 내가 아닌 바로 당신들일 뿐이오. 그는 입에 재갈이 물려진 채 화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아 진리를 본 또 한 사람, 갈릴레오 갈릴레이. 그 역시 1633년 6월 20일 로마 종교 재판소에서 이른의 나이에 신성 모독죄란 죄목으로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고문과 화형의 위협 속에서 인류가 낳은 최고의 과학자였던 갈릴레이는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맹세합니다. 태양은 움직이지 않는 우주의 중심이고 지구는 태양 주위를 움직인다는 견해는 저와는 무관합니다. 그것은 저에 대한 오해이며 마땅히 저에게 쏠린 의혹을 기독교인의 마음에서 없애고 싶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합니다. 이런 잘못된 개념과 이단적인 사상을 저주하며 교회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모든 오류를 혐오할 것입니다. 갈릴레이가 1년 전에 출간한 저서 두 개의 주된 우주체계에 관한 대화에서 태양 중심설, 지동설을 지지한 후 딱 1년 뒤의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애초의 약속과는 달리 그에게 종신 가택 연금형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5년간의 가택 연금 상황에서도 1638년 향후 뉴턴에게 역학 이론의 토대를 마련해줄 새로운 두 과학을 저술하며 끝내 자신의 과학자적 양심을 지켜냅니다. 인류는 늘 새로운 사상과 주장에 반대합니다. 기존의 친숙한 믿음에 사로잡혀 새로운 사상과 주장은 늘 외면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인간 이성의 자유로운 사상을 위해 순교한 조르다노 브루노와 잠시 자신의 신념을 저버렸으나 끝내 진리를 향한 양심의 자유를 지켜낸 갈릴레오 갈릴레이와 같은 이성적 거인들 덕분에 우리는 진리에 조금씩 가까이 다가섭니다. 오늘 당신은 진리를 향해 어디쯤 걷고 계십니까? 그럼 갈릴레이는 민중의 영웅인가 민중의 배신자인가?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자기 신념을 있었는데 그게 죽음 앞에서 신념을 살짝 조절한 것이야. 거짓말을 한 것이지. 하지만 일관성을 곧 회복하게 되었어. 왜?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신념을 유지했어. 그래서 생존하게 되었단 말이겠지. 내가 이탈리아 가가지고 남들이 잘 안 가는 곳을 갔는데 가이드가 그쪽으로 가보자 해가지고 거기가 얘기였거든. 그래도 지구는 돈다 했었던 그 장소, 그 심판을 받은 그 성당. 브루노는 신념을 유지했어. 일관성을 회복했어.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리고 신념을 유지했어. 근데 화형을 당했어. 그럼 둘 차이가 있다면은 갈레오는 생존하고 브루노는 화형당한 거야. 그럼 생존했을 때는 신념을 조절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화형당한 것은 신념을 유지했기 때문인데, 이게 누가 맞다고 할 수 있냐? 그러면은 갈릴레오는 영웅인가 배신자인가? 이게 철학적으로 굉장히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 토론을 하게 된 그 내용인데, 누가 옳다 뭐 그러다 뭐 이 사람들과 다르니까 내가 딱 뭐라고 말하긴 좀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 갈릴레이의 지동설이란 무엇인가? 사실 이거는 수능에 나왔던 내용들 약간 내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이제 말해주는 건데, 그렇다고 또 이게 맞는 건 아니야.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갈릴레이의 지동설이란 무엇인가? 얘는 과학적 진리인 거야. 그러니까
과학적인 그러한 진리를 위해서라면은 내가 신념을 조절하여서 내가 더 과학적으로 연구를 한 다음에 내가 그것을 끝까지 내가 유지하면서 내가 이걸 더 활발하게 더 영향을 끼쳐야 되겠다는 그 신념으로 지금 당장 죽는 것보다는 더 후를 기대하자 이런 느낌이 있잖아. 근데 브루노는 이 사람의 직업은 과학자가 아니었거든. 이 사람은 수사 즉 신부님이었거든. 근데 카톨릭에서 신부님이 천동설이 아닌 지동설을 말하고 있으니까 교황이 클레멘스 8세인가 그 사람이 어이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7년 동안인가 그렇게 이제 고통을 주었다고 말하잖아. 얘한테는 종교적 진리인 거야. 이 과학적 진리는 내가 한 발 물러서더라도 더 연구해서 내가 또 밝혀내야 되겠다. 하지만 이 종교적 진리에 대해서는 내가 종교는 틀린 게 없는데 내가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을 뭐 배신하거나 할 수도 없는 거고 종교적으로 그게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건데 어떻게 내가 그거 바꿀 수 있겠는가? 이건 아니다. 결국은 이 차인 것이지. 그러니까 조금 더 말한다면은 갈릴레이의 그런 과학적 모랄은 무엇인가? 지동설을 논리적으로 정립하여 더 널리 전파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과학적 모랄이었기 때문에 얘는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생존해서 그 다음에 과학을 더 발전시키려고 한 그것이라고 본다면은 갈릴레이가 절대로 민중의 배신자는 아니고 과학의 배신자는 아니란 말이겠지. 근데 지금도 배신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그건 입장 차이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겠지. 이런 것도 수능에 나온 적이 있었죠. 따라서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보면 될 것이고 또 남자애가 말하는 것이 왜 매일 같은 달에 앉는 것이죠? 처음 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고정관념 같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애가 계속 그 자리에 앉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 여자가 말한 것이지 고정관념이 아니라 일관성이죠. 말싸움이지. 두 차이는 뭔데? 고정관념은 잘 변하지 아니하는 행동을 주로 결정하는 확고한 의식과 그런 관념인 거고, 일관성은 하나의 방법이나 태도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성질이야. 그러니까 남자는 너는 잘 변하지 않은 그런 성격인 것 같아. 그래서 여자애가 말하기를 아니야 그게 아니고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거야. 그럼 둘이 싸우라 그래.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뭐 우스갯소리도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고. 자, 수고했습니다.